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또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분 좋게 인사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승장이 10월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가져다 줄지 이 부분 장전에 또 제대로 작전 세워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10월의 맞춤형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흐름이 좋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게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줬어요. S&P 500이랑 나스닥이 3% 이상 지수가 현재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 미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3316포인트로 2.8% 오르면서 3만 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장중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일 3791포인트로 이틀 동안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3800포인트에 접근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1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4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이러면서 이제 지난 이제 9월 23일 날 영국의 감세안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감세안에 나온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이런 이제 영국의 감세안 관련된 이슈가 조금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노동부의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향후에 패드가 향후에 긴축 완화를 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매수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급락에 따른 과매도라는 인식이 저가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섹터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11개 S&P 섹터 중에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에너지, 금융, 소재, 임의소비재, 기술주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는 2.56%, 그다음에 MS는 3.38%, 아마존은 4.5%, 구글은 3.18%, 메타 같은 경우도 1.2%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5%,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이했었던 종목은 이제 트위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 최근에 머스크가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가 어저께 머스크가 최초 계약 금액인 54.2달러로 인수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22%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번 주에 트위터와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여행 관련주들도 어저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 같은 경우 17%, 로얄 캐리비안도 17%, 그다음에 카니발도 1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 8.7%, 그다음에 아메리카 항공도 8.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작년 대비 분실적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13.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8.6%, 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8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자릿수가 한 1,000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1,077만 건, 그다음에 전월 1,117만 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노동 고용 지표가 조금씩 나빠지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연준이 통화 긴축이 아마 조만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이상으로 절대 수치가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인 건수가 구직 건수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금리는 영국의 채권금리 안정세, 그다음에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611%로 전일 대비 4bp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28일 날 고점인 4% 대비 0.39%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패드 2년물 같은 경우도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패드워치가 나타내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75bp 확률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75bp 확률이 66.2%로 50bp 인상 확률 33.8%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기준금리도 4.5% 이상 될 확률이 66.3%로 전일 대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준 입장에서 보면 구인구직 보고서 자체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전일 110.18포인트로 전일 대비 1.4%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영국 파운드화가 파운드당 1.147달러로 영국 감세한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유로화도 1유로당 0.999달러로 패러티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유가도 86.09달러로 2.94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5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100만에서 최대 200만 배럴까지 원유를 감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원유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달러와 약세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또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또 반대로 또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계 투자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이제 금융시장을 강타했었는데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하게 좀 걱정을 할 만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영국의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이제 감세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채권 금리, 그다음에 파운드 약세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이 부채 레버리지 투자 손실이 확대가 되면서 연기금 파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영란은행이 시장 개입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이제 몇몇 개 이제 투자은행에 대한 이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좀 출렁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크레딧 스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대규모 손실, 그다음에 스캔들로 인해서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대 그린실 캐피탈, 그다음에 아케고스 캐피탈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아케고스 캐피탈의 같은 경우는 뭐 한국계 그 펀드 매니저였던 빌황이 있었는데요. 이쪽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로 참여를 하면서 아케고스 이제 캐피탈을 때 이제 순실이 파산이 되면서 5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이 외에 이제 싱가포르 법인의 임직원 관련된 소송, 그다음에 중국 사업 부분에 이제 인력 이탈 등의 그런 이제 스캔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도까지 아마 올해까지 적자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3대 신용 금융기관인 이제 무디스나 뭐 S&P, 그다음에 피치가 전부 투자 등급을 BBB급 등급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CES 같은 경우는 CEO를 교체할 만큼 지금 회사 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CS의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위기설이 부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새로 이제 부임된 케르너 이제 CEO가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난 금요일 날 그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시장 불안을 확산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에 리만 CEO가 그때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회사의 자본 수준이나 유동성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사의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걸 보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증권사 애널들이 그 추가적인 이제 은행 영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리포트를 제기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KRW 같은 경우는 4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40억 달러 규모는 뭐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험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불안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과거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좀 깊게 뭐 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도 규모의 투자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그만큼 세계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3일 날 스위스 증시에서 CS 주가는 한때 11.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반응이 과민하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는 바로 회복을 했고요. 뭐 그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 2.3% 상승을 했고요. 전일자도 미국 증시에서 지금 1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CS 같은 경우는 뭐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파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6월 말 기준으로 13.5%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BIS 기준으로 이제 8%, BIS 기준이 8%, 그다음에 스위스 기준이 10%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뭐 LCR이라고 그러는데요, 191%를 넘는 그런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 이제 금융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CR 비율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은행들의 1분기 말 평균 LCR이 93.4%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S가 뭐 파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는 하지만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한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 사태의 재판은 일단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S 같은 경우 세계 40위권의 대형 금융기관입니다. 자산 규모가 8,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보다 아마 더 큰 규모의 시장 파급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CS 관련된 뭐 얘기가 나오면서 각국 금융당국이
기관들이 현재 상을 상당히 좀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위스나 영국, 미국 등의 관련 국가의 이제 금융 당국이 유동성이나 기타 여러 사항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CS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금융기관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뭐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뭐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불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CS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날 3분기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은 아마 적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같이 발표되는 게 은행의 향후 전략적 방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게 되면 크레딧 스위스가 안정성 확보에 좀 더 무게를 둔 그런 이제 전략적 그 방향성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아마 자본 확충 계획도 아마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CS발 뭐 이런 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제2의 리먼까지 가는 그런 이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오늘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급등으로 인해서 아마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정부에서도 뭐 증한 펀드나 그다음에 공매도 정책에 대한 뭐 수정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지수 반등에 따라서 반대 매매 물량도 상당폭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수급 부담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신용 잔고가 17조 1,000억대로 이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신용에 따른 뭐 악성 매물 출액도 감소가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그러니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등세에 힘입어서 국내 선장주가 그동안 이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미국 시장 여파로 인해서 뭐 일시적 당분간은 국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주식수로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낙폭이 컸거나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군으로는 아마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아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일 많은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나 5G 관련 주들은 그동안 이제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미국 IRA 법안 관련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반등 국면으로 인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고용 지표가 소폭 나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 자체는 2,28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투자에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맞는 작전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10월의 출발은 좀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첫 거래이다 보니까 네. 좀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증시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좀 부담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좀 어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파운드, 금리,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 진정에 좀 재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무제한 채권 매입에 대한 감세안을 일부 좀 포기를 하는 그러한 좀 정책을 다시 내놨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가 좀 주춤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국들이 시장 안정 조치를 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호주가 0.25% 정도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죠. 이런 측면에서 공개한 이후에 주요국들의 좀 채권 금리가 좀 추가로 또 하락을 하면서 금융 시장이 좀 안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연준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도 또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긴축 강도가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의 좀 제조업 지표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제 연말 기준금리가 좀 전망치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압도적으로 뭐 낮아졌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주 전만 하더라도 한 4.7% 정도가 좀 가장 높은 좀 금리에 대한 어떤 확률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4.25%까지 조금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좀 하향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게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긴축의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3에서 4%까지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좀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3에서 4% 정도는 뭐 큰 상승률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 거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미국도 전날에 지금 AMD, 인텔 같은 좀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어왔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전기전자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계속 지속이 돼야지만 지수의 반등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양시장에서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계속 지켜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어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리뷰를 자세하게 좀 해드렸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위주로 올라왔던 점들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는 좀 저희가 늘 한 발 앞서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여행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좀 오랜만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저 시대다 보니까 일본으로 여행을 또 기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좀 열리고 저희가 또 격리할 필요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풀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좀 다시 볼만하지 않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마 리오프닝 섹터를 거의 한 5, 6개월 만에 좀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 고문을 줬던 섹터가 아닐까 그쵸. 생각을 하죠. 뭐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백신이 나왔다, 뭐 치료제가 나왔다,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뉴스들로 인해서 움직였습니다만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밀릴 때 같이 밀리는 좀 그러한 좀 안타까운 현상이 좀 일어났었는데 일단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 11일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겠죠. 일본 자유여행길이 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항공권이 상당히 빠르게 팔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팀원에서 좀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달 항공이 지금 팔린 매출이 8월 대비해서 약 7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는 7,100%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급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좀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좀 오사카라고 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오사카 매출이 좀 가장 좀 많다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LCC 저가항공사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1일부터라고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11일부터 좀 증편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 우쿠오카, 부산 오사카
이제 한 편씩 증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오사카 노선 같은 경우는 뭐 20일부터 한 편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증편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에서도 지금 항공이 좀 더 많이 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일본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종목들이 좀 리오프닝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투어라든지 이제 LCC 관련돼서 뭐 에어부산도 충분히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목해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카지노 섹터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의 VIP 쪽,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길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만 이제 일본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제 무비자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본 VIP가 좀 많이 찾는 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좀 자극하는 어떤 이 오락이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카지노19에 코로나19에 좀 많이 억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로 좀 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좀 일본의 어떤 이 관광, 특히 이제 일본 VIP가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카지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업될 것이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97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도 일단은 좀 일본과 관련된 쪽에서 먼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하나투어라든지 뭐 에어부산,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진짜 볼만할 때가 아닌가. 지금까지 좀 희망 고문을 많이 했던 섹터였기 때문에 특히나 종목 관련돼서도 콕 집어주셨어요. 하나투어와 파라다이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한 포인트까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작전 저희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지난주에 상당히 힘들었죠. 한 네. 80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신용 물량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아무 이슈가 없어도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 한 780에서 800선까지는 코스닥 기준으로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시장이 오르지만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이런 상승에서 계좌를 제가 볼 때는 리밸런싱을 좀 하셨다면 충분히 좀 빠르게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신용 물량이 좀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덜어졌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조 원 정도가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말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물량이 투매가 나오면 이 부분을 좀 저가 매수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좀 받아가는 좀 그러한 형태가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6월 달에도 좀 이런 부분이 좀 나왔었습니다. 6월에 좀 하락을 하고 7월에 반등할 때 좀 외국인들이 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가 지금 10월, 이번 달에도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개막을 합니다. 지금 10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잠정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종목들이 다 밀렸죠. 좀 주가상으로 밀렸습니다만 어떤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하향이 되지 않고 뭐 상향 내지는 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주가가 밀린 종목들 이 중에서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땐 체크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 이 작전 기억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봤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인사드리는 분인데요.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팅 코리아 증권사업부 이동훈 수석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월요일과 수요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작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와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이동훈 연구원님과 함께 국내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주신 전문가님의 이야기 속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일정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와 또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슈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증시 상승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상승세 또한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의 2200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던 하루였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220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내리며 1,426원으로 하락해준 것 또한 국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1,400원대의 달러와 강세,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소식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끊임없는 악재의 연속성으로 이거래일간 미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장 이슈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금 좀 단언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 일정 이야기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0월 5일 또 오늘 개최가 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현재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산유국 대규모 감산 전망, 에너지주에 관련돼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이슈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현지 시간으로 10월 5일 개최되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의 11월 원유 생산량 목표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WTI 기준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시점에 오펙 플러스는 대규모 원유 감산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오펙 플러스의 감산 목표량이 100만 배럴분의 1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00만 배럴분의 1은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초기 이후 최대 감산량이라고 합니다. 100만 배럴분의 1 이상 감산 결정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결정된 10만 배럴분의 1 감산과는 달리 100만 배럴분의 1 정도의 감산이라면 생산량이 쿼터를 크게 하회 중인 이라크,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쿼터와 생산량 차이가 크지 않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는 이번 회의부터 대면 회의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면 회의로의 전환은 오펙 플러스의 정책 변화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주의 상승세는 당분간 오펙 플러스 회의라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오펙 플러스 회의 이슈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에너지주와 관련된 체크포인트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장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까지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는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등을 고객사로 둔 항공 우주 전문 기업인데요. 항공 부품과 완체를 생산을 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우주 산업과 UAM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생산이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캔코아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각 34.8%, 11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를 하는 가운데 캔코아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인데요.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은 지난 2017년도에 1차 계획 수립 이후에 두 번째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캔코아가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한 실적 안정성과 우주 UAM 확장의 내러티브를 확보를 했는데 또한 국내 최초로 UAM 항로 실증 시연 행사를 최근 제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캔코아와 UAM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하고 있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사와 아스트로엑스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캔코아는 국내 최초로 UAM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통로인 회랑을 설계하고 타당성과 적합성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개발된 UAM 기체 시연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선보이는 등 제주도 UAM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를 하며 그러고 있기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총 72km 거리의 구호 물품 및 긴급 서류 배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요. UAM 관련주인 캔코아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진입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200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 시장 저희 개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자, 전일 네이버가 포시 마크를 인수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이번 M&A는 네이버는 물론 국내 IT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 3월에 대표로 취임한 최수연 대표의 승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네이버 측에서는 시장 반응이 기우라고 일축을 하고 있죠. 대형 M&A를 하면 인수하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시너지가 일어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패션 시장이 2026년 2,190억 달러에서 한화로 약 312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수치를 네이버 측에서 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현재 태동하는 시기이고 더욱 성장할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포시마크 본연의 내성적 변수보다는 외형적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매력적인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권에 대한 재료 또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증시에 대해서는 현 시장 상황은 보수적 접근과 현재는 현금 확보만이 앞으로 다가올 반등의 장에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쉽게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 올 때 확실히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익절과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연구원님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랐다. 앞서서 글로벌 증시 이슈들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흐름과 연결해서 우리나라 업종 중에 또 볼만한 게 있다고요? 네, 지금 시장 안에서 한 2거래일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주식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약간 소외감의 현상, 이틀간 반등이 강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 돈을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시장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를 붙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그러면 무턱대고 아무 업종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신고가, 신저가 업종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신고가 업종을 체크하고 우리나라 업종과 연결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신고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덜 나와 있는 그 업종 내 종목들이 있어요. 그 업종 내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3등주, 4등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1등주 군을 찾아서 매매를 대입하면 그 짧은 매매라도 수익의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미국의 신고가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 환경과 관련된 솔루션 업체, 이 부분은 뭐 글로벌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미국만의 특성 사항으로 기업이 올라오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나 봐왔던 기업군들 중에서는 태양광 모듈, 태양 전지와 관련된 퍼스트 솔라가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변압기 업종과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태양광 모듈 업종과 관련된 종목을 절대 주가를 살펴보고 신고가에 도달 못하고 조정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매매를 대입해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 대비해서 좀 강했어요. 어제 시장 반등 나올 때 함께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해 있는데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아이디어를 연결을 해서 종목 같은 경우도 추려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특징적인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제 반등세가 나타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종의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유가 같은 경우가 4%대 상승이 나타나는 점, 그리고 이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연결해서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는 점에서 주가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 주가 수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정고점 수준까지는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고점 수준까지 이게 도달을 하는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는 점이 아니라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붙어도 된다는 그런 점까지 연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 증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유럽의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군을 다루는 그런 하나의 정책 구조상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가 상위군으로 다뤄짐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춰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신고가고 연결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접근은 시가 기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 가격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기는 해요. 기업 분할과 관련된 부분,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더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공개 매수 부분이 5만 1,000원대에 이루어지는 점, 그런 좀 이벤트가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오늘 주가는 또 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연결해서 매매를 대입하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 시가 기준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 흐름에서 저희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복구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계좌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계속 방송을 해왔던 점을 보셨으면 현금 비중이 50%가 확보된 상황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이틀간 반등이 나왔는데 나는 현금이 50% 나 있고 그러면 이게 진짜 반등이라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또 시장이 하락해요. 그러면 주식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주식이 100%인데 이게 여기에서 손절을 쳐야 되는 게 아니냐. 손절은 나에게 의미 없다 하면서 버티자 하면서 또 손실이 커져요. 그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면서 조바심과 함께 더해지면서 수익을 못 보게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내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달라진 환경에 알고 이게 진짜 반등이라고 하면은 올려서 사도 돼요. 근데 왜 그럼 굳이 현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은 인내를 시장에 대입해서 현금을 일부라도 꼭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50%의 주식이 있잖아요. 그 50%의 주식 같은 경우가 시장의 주도 업종군에 들어가 있으면은 시장이 2%, 3% 오를 때 종목이 5%, 6%, 10%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설픈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그 50% 비중이 시장은 따라가진단 말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100번 얘기해봤자 안 와닿으실 겁니다. 직접 시장을 더 겪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이 있다고 하면 매매로도 충분히 대입이 가능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미국의 신고가랑 우리나라 연관된 업종이 주가 갭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대입을 해보고 실제 매매로 연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지금은 떠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대입하고 낙폭과대 손실주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의 시장이 연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연결해서 반등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현금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은 한 번 또 줄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금을 들고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게 참 현금화를 하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좀 못 견뎌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전략에서 유효한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역으로도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사는 게 맞냐, 재고와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반등이 나올까,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따라서 이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함께 긍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수익에 대입을 해서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재고 변화는 공급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공급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코멘트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고 디램이 중심이지만 그 낸드와 관련된 부분이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좀 또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업종까지 주가가 강했습니다. 두 번째의 강세거든요. 오늘은 어제만큼의 탄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시나리오를 짜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눌리면 주가가 눌려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비중이 일부 뭐 전체적으로 100의 계좌라고 하면 10%가 SK 하이닉스에 채워져 있다 하면은 내가 가진 단가보다 낮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채워 나갈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가진 단가에서 뭐 어느 정도 하락, 뭐 5%면 5%, 10%면 10%, 그 정도는 담아가고 시장에서 이제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비중을 뭐 2배 정도, 3배 정도 더 담겠다라는 단계적인 구간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격 접근은 시가도 가능, 최적은 85,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 계속 말씀을 좀 해드렸던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드렸는데요. 장 중에는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